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게임 산업은 차세대 유망 분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과학기술 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지난해부터 게임 산업을 육성한 결과 일자리와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첫 소식 정윤덕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업체가 헬스 자전거를 타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업체는 1,200대의 판매 실적을 올리며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을 이용해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게임은 앱스토어 유료 교육 게임 카테고리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카가 지금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조카를 위해서 개발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많은 그 학부모님들께서 좀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대전 지역 게임 개발 업체는 최근 1년 사이 14개에서 44개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전시가 지난해 22억 원을 들여 24개 업체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 결과 100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14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게임 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업체들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도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글로벌 게임 센터에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기와 시뮬레이터 같은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어 개발한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임 기업에 대한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고 청년 정책과 연계해서 청년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내년까지 100억 원을 게임 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기술의 경연장으로 불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MWC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이 접목된 신기술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USB 형태의 휴대용 보안 단말기입니다. 그동안 보안 저장소 역할만 했지만 올해는 지문 인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신의 지문을 인식한 단말기를 대야 인증이 되는데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저희가 출입 같은 물리 보안이나 그다음에 정보 보안, 금융 보안, 그다음에 요즘에 IoT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IoT 디바이스들의 상호 인증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통합 디바이스로 인증을 하겠다는. KT는 올해 MWC에서 이 같은 지능형 보안 솔루션과 5G 기술을 활용한 VR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8년 연속 단독 전시관을 운영하는 SK텔레콤은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 기기를 앞세우고 5G 기반 커넥티드카를 공개합니다. LGU+는 권영수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글로벌 통신기업과의 제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인공지능 대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MWC 개막 전날 전략 스마트폰 G6를 공개합니다. G6는 배터리 일체형 디자인으로 구글 음성비서 어시스턴트가 탑재됐습니다. 아마존 알렉사를 결합한 중국 화웨이의 P10, 노키아가 자체 개발한 음성인식 기능 비키를 탑재한 노키아 8 등과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매년 MWC에서 갤럭시 S 차기작을 공개해온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S의 티저 영상만 공개합니다. 오는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올해 MWC에서는 5G 인공지능 등 첨단 IT 기술의 향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이버에서 지난달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한 네이버랩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번 임시 운행 허가로 네이버랩스는 국내 IT 업계에서는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이버랩스는 향후 실제 주행 환경에서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네이버랩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모터쇼 2017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고등직업교육혁신운동본부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는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 고등직업 교육에서 길을 찾는다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고등교육 학제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정표 한양여자대학 기획처장은 고등직업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전문대학 총장들과 교직원, 각 당 교육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교육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 또 다른 위기 기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는 4월까지 빚 수천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여전히 수주 절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준흠 기자입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큰 기업은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가 한순간에 깨지는 걸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감은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조선업계,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4월 위기설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당장 오는 4월 만기인 회사채 4,400억 원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전까지 추가 선박 수주가 없으면 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수주가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선수금 1, 20%를 받을 수 있는 방안, 자구 노력에 의한 방안, 이런 몇 가지의 대안을 놓고 게다가 올 11월 5천억 원, 내년 3월 3,500억 등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아직 9천억 원 가까이 남아있어 유동성 문제가 또 다른 대발을 잡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말 내놓을 2016년 사업 보고서가 향후 대우조선의 운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도 그 결과를 보고 대우조선 지원의 효과와 회사 존립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업계에서는 신규 수주를 해도 일부만 선수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조 원가량의 돈이 물려있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 소난골 드릴십 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위기 탈출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직접 연루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차기 회장 선임에도 애를 먹으면서 벼랑 끝까지 몰린 데 반해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영자총협회는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악화한 만큼 이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등 4대 기업을 주축으로 재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순실 게이트로 부패단체로 낙인 찍히며 쇠락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정기총회가 예정돼 있지만 차기 회장에 대한 풍문만 나돌 뿐 구체적인 쇄신책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쇠락해가는 전경련과 대조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곳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영자총협회, 두 곳 모두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전경련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도 전경련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지만 대한상의와 경총은 적극적으로 재계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젊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매출이익은 날로 추락합니다. 최고 경영자 여러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 투자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대한상의는 전경련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임원으로 영입하며 단점을 채웠습니다.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등 국내 기업들을 향한 대내외 압박은 거세지는데 전경련은 점점 위축되는 상황. 국내 기업들을 대표할 대한상의와 경총의 리더십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보유 면적이 지난 5년 사이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체류 외국인 수 200만 명 중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은 101만 7천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0%, 국내 인구의 약 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370만 제곱미터였던 중국인 투자자의 보유 부동산 면적은 작년 1,690만 제곱미터로 5년 만에 약 5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262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사들여 97만 제곱미터에 그친 미국 투자자와 11만 제곱미터인 일본 투자자를 압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득심사가 강화되고 빌리자마자 나눠 갚아야 합니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조만간 대대적으로 개편돼서 가입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을 김동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의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3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가 담보 위주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고
빌리자마자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4월부터는 저축은행도 금융감독원의 대출 채권 연체 판단 기준 강화로 인해 대출 심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적다는 지적이 있었던 자동차 보험 사망 위자료는 2배가량 올라 현실화됩니다. 사망 위자료 한도는 4,500만 원이었는데 다음 달부터 8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입원 간병비도 추가로 지급됩니다. 실손 의료보험도 4월부터 최대 25% 저렴해지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대신 그동안 의료 쇼핑 지적이 나온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등은 따로 특약에 가입해야 되고 자기 부담금이 30%로 올라갑니다. 또 보장 한도는 연간 250만 원에서 350만 원, 보장 횟수는 최대 50회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실손보험 혜택을 원하면 다음 달까지 가입해야 하며 저렴한 걸 원한다면 4월 이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금융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 소득 40%를 넘는 가계부채 한 개 가구가 1년 사이 20만 가구 이상 급증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개 가구는 2015년 158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181만 5천 가구로 14.7%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가구 중 한 개 가구 비중이 18%, 60대 이상에서는 18.1%로 비중이 컸습니다. 이들 한 개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도 2012년 84.2%에서 지난해 112.7%로 급증해 이미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들이 기숙사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의 기숙사비는 인근 원룸 월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 건설사가 지은 기숙사의 경우에는 가격이 더 높아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강창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대학입니다. 인근 빌라를 매입해 매월 10만 원대 저렴한 비용에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시설은 더욱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 기숙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수원에 있는 이 대학 기숙사는 1인실 비용이 매달 44만 원으로 인근 원룸 월세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투자해 지었는데 적자를 이유로 매년 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설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주변에서 자취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난방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시설이 부족한 게 많아서. 성남에 있는 이 대학 기숙사비는 월 45만 원으로 주변 원룸보다 비쌉니다.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자취를 해야 합니다. 주변의 건물이나 원룸들과 비교해 보면은 가격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부담이. 학업이나 안전 문제 등으로 기숙사를 찾는 학생들의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비싼 요금 때문에 학생,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한류 콘텐츠의 약진과 함께 음향, 영상 서비스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의 서비스 무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음향, 영상 및 관련 서비스는 5억 1,03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에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돌풍을 일으켰고 미국과 중남미에서 K-팝에 대한 인기가 이어지면서 흑자액이 지난 2015년에 2.1배 수준으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나 올해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해 흑자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를 데이터로 알아보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사는 단연 생산성 높이기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추세는 직원들에게 자유와 권한을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일으켜 생산성을 높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부터 직원들 자율에 맡기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황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유연근무제와 생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통 9 to 6라고 하죠.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게 직장인의 숙명처럼 여겨졌는데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유연근무제가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연근무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시차 출퇴근형입니다. 일일 8시간 근무는 지키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만약에 8시에 출근했다면 5시에 퇴근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근무 시간 선택형입니다. 주 5일 출근을 하지만 일일 근무 시간을 4시간에서 12시간으로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집약 근무형이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고 주 3.5일에서 4일을 출근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눈치 보지 않고 개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정말 업무 효율이 올라가겠습니다. 실제 조사한 결과는 어땠나요? 네, 정부가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한 52개 부처 55,48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4%가 유연근무제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또 66.9%는 업무 성과와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55.2%는 유연근무가 초과근무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더 많은 기간에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각 부처 공무원은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확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조사했는데요. 상사나 동료의 부정적 인식이 27.7%로 가장 높았고요. 간부급의 솔선수범이 16.9%, 당일 신청,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다음으로 꼽혔습니다. 네, 사실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기가 버겁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등하원을 위해서 조부모에게 의지하거나 심지어는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교육이 발달한 이유가 교육열도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을 집에서 혼자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어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아이의 보육시설 등하원 시간이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은 일찍, 한 명은 늦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 150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도입 기업의 92.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경우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무려 97%에 달했고요. 직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도 96%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응답이 92%, 이직률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92%였습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장 10중 9이 개인은 일과 가정의 양립,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업과 개인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외에 비하면 아직 도입률이 너무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차 출퇴근제의 경우 한국은 참여율이 13%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81%, 유럽은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일 근로시간을 일정 시간 축소하는 시간제 근로는 한국이 11.3%인 반면 유럽은 69%에 이르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유연 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인사 관리의 어려움 등을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 구글에서 부서별로 생산성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심리적 안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일을 다 해놓고도 퇴근을 하지 못하고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을 걱정해야 한다면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이제 만원버스와 전철에서 한꺼번에 출퇴근하는 익숙한 풍경과 결별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